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수성구에서 살아가고 있는 37살 정이현입니다. 제 이름 석자를 또박또박 말하는 일, 저는 그게 꽤 오래 걸렸습니다. 말하는 법이 아니라 인정하는 법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은 시작부터 이름이 아니라 버림으로 불렸거든요. 저는 엄마에게 떠밀리듯 이별을 겪었습니다. 엄마는 아빠의 바람길을 끝내 참지 못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따라서 유난히 구름 한 점 없는 날이었는데 그 쨍한 하늘 아래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쇠창살이 내려앉는 소리처럼 묵직하고 잔혹했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발끝만 보며 서 있었고 그 작고 낡은 슬리퍼 위로 엄마의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미안해 이현아. 엄마가 반드시 널 데리러 올게. 절대 엄마가 널 버리는 게 아니야. 잠시 이별하지만 반드시 우리는 만날 거야. 저는 흐느끼는 엄마를 보며 울지 마 하고 말하고 싶었지만 저는 목이 잠겨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나를 안고서 호련히 집을 나간 이후 엄마는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저는 다시 찾아올 거라 믿고 기다렸습니다만 아버지는 그리 오래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서랍 안에 남겨진 결혼 반지를 치우고 화장대에 엄마 향수를 버리더니 한 달도 안 되어 새로운 여자를 집에 들였던 것이지요. 아버지란 사람은 곁에 엄마가 돌아올 틈조차 서둘러 막아버렸습니다. 덕에 할머니는 특히나 집 나간 엄마를 더 괘씸히 여기며 아버지가 여자가 있는 것을 알고서 아들을 야단치고 단속하기는커녕 오히려 잘 되었다 싶었습니다. 더 볼 것도 없다. 너 새 사람 들여올 사람 있지 않냐? 임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남편 자식 버리고 나간 물건은 더 이상 볼 것도 없어. 이제 새 가정을 꾸려야 하지 않겠냐? 그렇잖아도 저도 그 문제에 관해서 상의 좀 하려고 했어요. 사실은 진작에 그러려고 했지만 사정이 있는데 그게... 아버지는 저를 무심코 쳐다보며 할머니랑 속삭였고 할머니가 저를 보는 표정은 점차 일그러졌습니다. 저는 가정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차가울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가정의 테두리에서 밀려난 존재였습니다. 아버지 할머니가 속닥거리며 웃고 있을 때 저는 뒷방에 틀어박혀 잠든 척을 했고 밥상에 숟가락이 하나 모자랄 때마다 저는 괜히 죄책감이 들어 조용히 물만 마셨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저를 할머니에게 맡기고 새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장가 간 새엄마는 얼마 안 있다 부부금슬이 좋았던지 새 생명을 갖게 되었죠. 이제는 아버지에게는 저는 아랑곳하지 않는 짐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할머니는 눈빛엔 늘 무언가 짜증스러운 게 담겨 있었고 저는 그 눈빛을 볼 때마다 마치 내가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거칠고 뜨거웠습니다. 아이고 이 혹덩어리. 아들도 아니고 딸내미로 태어나서 네 애비 짐덩어리 역할이나 하고 차라리 네 엄마랑 같이 가버리지 왜 여기서 남았어? 그 손으로 제 등을 칠 때 저는 괜히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래도 나를 거둔 건 할머니였는데 또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몹시도 믿고 작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할머니도 그나마 오래 계시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병실 창밖으로 겨울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날 할머니는 그래도 구박 속에서도 제가 걱정이 되었던지 제 걱정을 하면서도 애비 원망하지 말고 잘 살라고 이름을 3번 불렀고 그 마지막 불림 속에 이 세상에서 제가 기댈 유일한 기둥 하나가 툭 하고 부러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친척들 손에 전전하다가 결국은 고모 손에 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모는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나 아니었으면 너 같은 애는 벌써 고아원에 처박혔어. 감지덕지인 줄 알고 집안일 좀 돕고 네 동생들 잘 챙겨라. 그 말은 그냥 말이 아니었습니다. 죄책감이라는 말의 무게를 저는 그 사람의 입을 통해 처음 배웠습니다. 입양, 고아원, 버려진 아이. 그 말들을 고모는 제가 상처를 입든 말든 스스럼 없이 던졌지만 그 조각들이 제 마음속에서는 날마다 녹슬고 뾰족한 흉기가 되어 스스로를 찌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눈치라는 것도 그때 처음 익혔습니다. 숨소리조차 조심스럽게 내야 했고 고모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웃는 것도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고모네 식구들이 외식을 하러 나갈 때 저는 집에 남아 설거지를 마무리하고 사촌들이 입던 옷이 제 옷장이었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어린 사촌들의 밥부터 챙기고 기저귀를 갈고 재워야 했습니다. 그 집에서 제 나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고모는 늘 제게 말했죠. 눈치가 있음 네가 좀 도와야지. 너도 여자잖니. 여자의 쓸모란 다 가정 내에서 이루어져야지. 안 그럼 네가 무슨 염치로 이곳에 있을 수 있겠어? 네, 고모. 제가 밥값하면 되지요? 열심히 해볼게요. 사춘기가 시작될 즈음 저는 이미 집안의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야자 끝나고 지친 몸으로 돌아와도 잠든 사촌의 이불을 다시 덮어주고 내일 아침밥을 미리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고모는 한 번도 저를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늦잠을 자면 게으르다며 작은 반항에도 은혜를 모른다고 야단쳤습니다. 저는 자라면서 누군가의 짐이 되는 법만 배웠습니다. 기댈 수 있는 사람은 없었고 위로란 것은 텔레비전 드라마 속에서만 나오는 이야기라 여겼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자마자, 그러니까 20살 생일 하루 전날 밤 고모는 제 앞에 봉투 하나를 던졌습니다. 그 안엔 현금 10만 원과 주소가 적힌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내일부터 거기로 출근해. 숙식 제공된단다. 밥 줄 수 있을 때 떠나는 게 서로 편하겠지. 말끝에 고모는 저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거의 내쫓기는 느낌이었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저도 고모네 집이 안달복달하며 붙어있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차라리 잘 되었다 싶었지요. 지긋지긋한 고모네에서 벗어나서 저는 고모가 원하는 대로 가방 하나, 옷 몇 벌과 함께 그 집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겨울비가 땅을 적시던 새벽, 버스를 기다리는 정류장에서 제 발목을 감싸던 찬 기운보다 마음속 공허함이 훨씬 더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도착한 곳은 시외 한적한 국도 옆에 자리 잡은 감자탕 음식점이었어요. 감자탕 집에서 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장님은 제게 종종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요새 일하는 건 어렵지 않아? 요새 사람답지 않게 손이 야물딱지던데. 네, 열심히 일하는 거 알아서 기특해서 그래. 내가 언제 밥 한번 사고 싶은데 브레이크 타임에 같이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갈까? 네? 처음엔 그저 가게를 묻는 짧은 대화였고 그 다음엔 퇴근 무렵이나 브레이크 타임에 따로 밥을 먹으러 가자며 조금씩 다가왔습니다. 나는 처음엔 사장님의 그 친절이 어색했습니다. 누가 나한테 먼저 말을 걸고 뭔가를 챙겨주는 일이란 태어나서 한손에 꼽을 만큼 적었거든요. 더군다나 14살씩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 저를 챙겨주니 어색하기 그지없었고 호의가 불순한 것을 알았기에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제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마치 제가 누군가로서 존재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장님은 나이가 저보다 당시 14살이나 많았고 부엌 이모들한테 듣자니 애 둘 낳고 이혼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부담스러워 보일 만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어쩐지 마음이 쓰였던 것은 사장님의 자식들이 비록 얼굴 한번 보지 못했지만
제 처지랑 비슷해 보여서 괜시리 사장님 볼 때마다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제 앞에서 자신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이 계속 얘기를 하니 저도 어쩔 수 없이 사장님이랑 같이 직원들 다 퇴근하고 가게에서 이것저것 시켜 먹었는데 사장님은 술 한 잔을 들이키더니 짠한 얼굴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른들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애들만 짠하지. 다 내 잘못으로 이혼을 한 거야. 내가 못나지만 않았어도 전처가 다른 남자와 떠나진 않았겠지. 내가 다 잘못한 거야. 그래서 내가 사실 애들 볼 낯이 없어. 저는 마음이 울컥했고 자신의 전처 이야기도 아이들이 엄마를 그리워하는 마음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사장님의 마음에 조금씩 마음의 벽이 허물어져 갔고 사장님의 친절을 조금씩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느 순간부터 분위기에 이끌려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제 얘기를 꺼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제대로 들어준 적 없던 할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고모에게 들은 말, 혼자 설거지를 하다 울었던 기억, 그런 것들을 말이지요. 사장님은 묵묵히 들어주며 손수건을 내어주었고 그 말들에 대해 어떤 판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 사람의 두 손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을 때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겠다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사랑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저는 그때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다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막막한 삶에서 누군가의 지붕 안에 들어가 숨을 돌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제게는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그 사람의 지난 이야기, 두 아이, 책임과 무게, 모든 걸 받아들이기로 말이지요. 누군가에게는 계산적이라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우리 결혼하자 이연아. 내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줘. 네, 그럴게요. 당신의 그 말을 기다렸어요. 저는 그렇게 사장님의 아내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결혼식은 작고 조용하게 치렀습니다. 축복보다 시선이 많았고 미소보다 수군거림이 더 컸지만 저는 그날만큼은 무언가 새로운 삶이 시작되리라 믿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나도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 들어선 거라고, 이제는 누군가의 보호 아래 쉴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너무 빨리 그 환상을 깨뜨렸습니다. 신혼이라는 말은 제 삶에 단 하루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6시 가게 문을 열기 전부터 저는 주방 바닥을 닦고 무거운 감자 박스를 나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물에 불어트고 뜨거운 국물의 된자리에 다시 김칫국이 튀고 숨 돌릴 틈도 없이 점심, 저녁 손님을 치르고 나면 이미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집에 돌아가면 더 고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피곤하다는 이유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고 아이 둘은 제가 낳지도 않았지만 제 몫이 되었습니다. 숙제도 씻기기도 간식도 잠자리까지 모든 돌봄이 당연하다는 듯 제게 주어졌습니다. 그 아이들이 처음엔 저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은 게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엄마라는 말은 제겐 아직도 먼 이야기였으니까요. 거기에 시어머니까지 합가하며 제 삶은 숨 쉴 틈 없는 좁은 방처럼 바뀌었습니다. 그분은 말끝마다 거지 같은 네 수준에 이 집 들어온 것만 해도 감지덕질하며 제 존재를 자꾸만 깎아내렸습니다. 늦게 일어나면 게으르다. 애들이 울면 손을 못 쓴다. 남편이 피곤하면 아내 노릇을 못하니 일하면서도 항상 내조에 신경 써라. 모든 비난이 제 몫이었습니다. 안팎으로 너무 힘들기만 하니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코피가 나는 일이 다반사였고, 이렇게 짐이 클 줄 알았으면 전처럼 월급 받으며 가게에서 일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선택은 돌이킬 수가 없었기에 감내하는 수밖에 없었지요.
겨우겨우 견디며 하루하루 버텼을 때 어느 날 가게 뒷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 허리가 휘청하며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은 쿵쾅대고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누군가 와서 제 손을 잡아주길 바랬지만 그날 제 옷자락을 잡은 건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뿐이었습니다. 시모는 엎어진 저에게 발로 차는 신용을 하며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픈 티 좀 그만 내라. 요즘 며느리들은 피곤하면 눕고 힘들면 병자인 척이야. 죽을 병도 아닌데 무슨 쇼를 하냐? 네가 얼마나 편하게 살아왔으면 그깟 일로 쓰러지냐? 내 인생은 왜 항상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될까? 참담했지만 제 인생에서는 너무나도 흔하게 있는 일이었기에 저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던 날처럼 고모가 돈봉투를 던지던 날처럼 그냥 또 하나의 벽이 세워지는 느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며느리에 대해 처절하게 비참하게 배웠습니다. 몸살 기운에 정신이 아득해 겨우 아이들 잠자리를 봐주고 방으로 들어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누웠는데 희미하게 열린 거실문 너머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잡담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음에도 그 말들이 너무도 또렷하게 날카롭게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너 저런 미혹한 애랑 계속 살아야겠냐? 시어머니의 음성은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냉소와 멸시가 담겨 있었고 그건 마치 오랫동안 쌓아온 불만을 꺼내놓은 듯 능숙하게 이어졌습니다. 잠든 척하며 귀를 기울이던 저는 그 말 한마디에 숨이 걸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미혹하네. 살아오면서 많이도 들어본 말이었습니다. 고모도 그랬고 학교 친구들도 심지어 나 자신조차 마음속으로 그렇게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지금 제 남편의 어머니 입에서 그리고 제 남편 앞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허나 더 참을 수 없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건 그 말에 이어진 그토록 믿었던 남편의 대답이었습니다. 에이,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나아요. 미혹하니까 군말 없이 일 잘하는 거지. 안 그럼 벌써 이혼한다 나가 떨어졌지요. 젊어서 가게 일 잘하고 집안에선 찍소리 않고 어머니 비유도 잘 맞추잖아요. 거기다 이리저리 참견할 친정 부모도 없고 얼마나 편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한동안 멈췄던 시계가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릴 적 고모 집 부엌에서 기름 묻은 설거지를 하며 듣던 말투, 누구 하나 감싸주지 않던 말의 결들, 그 모든 과거가 지금 이 거실의 대화로 되살아나 제 뼛속까지 차갑게 적시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사랑해서 데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필요했던 겁니다. 입 다물고 일할 누군가, 눈치 빠르게 움직일 누군가, 감정 없이 기계처럼 존재할 없는 것보단 나은 존재가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불 안에서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그 어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서러움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깊고 무서운 감정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그날 밤 몸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이불을 꼭 끌어안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조용히 오르던 떨림은 추위 때문도 열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분명히 공포였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시간이 그저 이용당해 왔다는 깨달음, 그리고 앞으로도 이 집에서 사람 취급받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견뎌야 한다는 절망, 그 두 가지가 동시에 밀려들어 숨이 막힐 만큼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그 무서움은 그들에 대한 분노보다 이 집을 나서지 못하는 저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나는 혼자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 말만 따나 의지할 만한 곳도 갈 곳도 없었고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었으며 무엇보다 세상이 너무도 무서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누구 하나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았던 세상, 기댈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일찍 알아버린 세상, 그 세상 속에 혼자 떨어진다는 건 그들 곁에 남는 것보다
더 깊고 외로운 고통의 바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들을 가족이라 믿기로 했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착각하면서라도 곁에 붙어 있는 편이 살아남기에 조금이라도 덜 두려울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하루하루는 그 믿음조차 갉아먹는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욕설을 견뎌야 했고, 낮이면 가게에서 허리를 펼 새도 없이 일해야 했으며, 밤이면 아이들의 뒷바라지와 남편의 심기를 살피는데 남은 기운을 전부 쏟아야 했습니다. 그런 나날들 속에서 나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감정이 희미해졌으며 내 얼굴조차 거울에서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내가 아니다. 하지만 이게 나의 유일한 삶이라는 생각에 또다시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살아있는 것과 견디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걸 그때 처음으로 서서히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외국에서 유학하고 있었던 시동생이 귀국한 동시에 결혼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남편에게는 터울 많이 지는 남동생이 있었는데 남편보다 10살이나 어리고 저보다는 4살 정도 더 많았습니다. 시동생은 어려서부터 머리가 비상하고 남들보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댁 식구들은 모두 다 시동생을 으뜸으로 여기며 살아왔지요. 우리 병석이가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해서 장학금 받고 명문대 들어가고 대학원도 들어가고 교수님 추천으로 외국 유학까지 다녀왔어. 우리 집안에 교수가 나오려고 한다니까. 병석이가 우리 집안을 일으키려고 하지. 내가 자식보다 그 녀석을 더 믿고 의지한다니까. 얼마나 녀석이 대단하고 똑똑한지 어떻게 우리 집안에서 그런 녀석이 태어났는 줄 모르겠어. 당신도 우리 병석이 오면 하늘같이 알고 모셔. 알겠어? 시동생은 그야말로 하늘과 같은 존재였고 집안을 좌지우지하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개천에서 용난 셈이었죠. 시동생이 전화 오면 시어머니도 남편도 쩔쩔매면서 비위 맞추기에 바쁘더라고요. 거기다 그 시동생이 이번에 결혼할 사람을 데려오는데 집안도 빵빵하고 명문대 나온 약사를 데려온다고 하니 집안에서는 쌍수 들고 환영하면서도 시동생한테 행여나 피해주거나 자신들로 인해 흠잡힐까봐 초긴장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집안은 온통 축제 분위기였고 시어머니는 방 안 가득 하얀 봉투와 명품 쇼핑백을 쌓아두고 며느리 될 사람의 명문대 학벌을 자랑하듯 입에 침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 옆에서 나는 언제나처럼 조용히 손에 수건을 들고 먼지를 닦으며 서 있었습니다.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투명 인간처럼요. 그러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상견례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상견례를 간다길래 저도 나름대로 치장하고 꾸몄는데 참으로 무안하게도 처음부터 저는 그 자리에 함께 갈 수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시어머니가 입술을 꾹 다문 채 제 앞에 서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디 부모 없이 본데 없이 자란 애가 낄 때 안 낄 때 구분도 못해? 네가 거기 앉아서 뭘 하겠냐? 집안 망신이나 시키지. 안 그래도 우리가 부족하다는 소리 듣는데 너 하나 때문에 창피당할 순 없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속에서 무언가 크게 갈라지는 소리가 들린 듯 했습니다. 한 번도 정식으로 말하지 않았던 제 출신이 그 자리에서 정확히 가차없이 도려졌습니다. 나는 고아였고 그들에게는 결코 같은 식탁에 앉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입을 다문 제게 남편은 돌아서서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참나, 당신 설마 진짜 병석이 상견례에 가려고 했어? 어머니 말씀대로 낄 때 안 낄 때 구분도 못해? 머리를 좀 써봐. 너 같은 게 어떻게 감히 병석이랑 재수씨 상견례를 가려고 했냐? 가뜩이나 무식하고 못 배워서 창피한 널 어딜 데리고 나가겠냐? 내가 얼굴 들고 다닐 체면은 좀 생각해 줘라. 그 말이
칼보다 더 아팠습니다. 그동안 가게에서 손에 물집이 잡혀도 아이들이 엄마 아니잖아 하고 대놓고 무시해도 나는 가족이라는 말로 스스로를 달래며 견뎠는데 남편조차 나를 창피한 짐이라 여겼다는 사실에 더는 아무것도 붙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상견례를 못 가게 되었고 눈물을 머금고 애써 공들여서 한 화장품을 빡빡 지우며 늘 하던 습관처럼 집안일을 했는데 자꾸만 서럽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상견례를 마치고 도련님은 동서될 사람이랑 결혼식 준비를 빠르게 마쳤고 동서될 사람은 한번 집에 온다고 했지만 약국일이며 학회며 워낙 바쁘다는 핑계로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열등감에 우리 집안 사람들 무시하는 거냐고 했지만 그나마 시동생이 잘 설명하니 그래도 좋은 집안 사람이라 이해해야 한다며 더 이상 토달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지요. 동서가 온다 하면 한상 차림으로 절 내내 고달프게 할 테니 그나마 안 온다는 소식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시동생의 결혼식 날 창피하다 무식하다 어쩐다 했음에도 나는 어찌어찌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옷을 마련하고 낡은 신발을 꺼내 닦으며 초라한 외모를 애써 단정하게 정리해 보았지만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여전히 끼어든 사람이라는 느낌을 벗지 못했습니다. 그날 동서를 처음 보았습니다. 단정한 핀으로 머리를 넘긴 그녀는 말수가 적었지만 말 한마디, 눈짓 하나에도 품격이 묻어났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옆에 앉은 동서의 어머니였습니다. 차분한 미소, 고운 한복 자락, 그리고 무엇보다 말없이 주변을 살피는 눈빛 속에 품위가 느껴졌습니다. 조용히 뒷모습을 정리해주는 모습에서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를 단박에 알 수 있었고 나는 그 장면을 보며 속으로 조용히 울컥했습니다. 나도 저런 엄마가 있었으면 내 인생은 조금은 다르지 않았을까. 순간이었지만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세상에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손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그리고 그 손이 내 것이 아니라는 현실에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도 식이 끝나고 집안 분위기가 정리되면서 산산이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식장에서 돌아온 다음 날부터 이제는 대놓고 저와 동서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동서는 약사잖아. 사람이 태어난 기질도 애시당초 너와는 다르고 고와. 말하는 것도 조용하고 행동도 점잖고 나이가 다가 아니다. 넌 좀 보고 많이 배우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라. 밥상 앞에서도 가족 모임에서도 시어머니는 항상 제 몫의 국을 가장 늦게 떠주었고 동서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귀한 손님 큰일이나 나는 줄 알고 일단 웃으며 말리기부터 했습니다. 됐어. 넌 손대지 마. 그런 건 네가 할 일이 아니야. 이런 거 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 법이다. 다 이언니한테 시키면 돼. 동서는 그런 말이 나올 때마다 도리어 미안한 듯 제 쪽을 바라보며 난감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제가 할게요, 어머니. 형님도 힘드실 텐데 이런 건 저도 도와야죠. 아서라, 됐다니깐. 그 고운 손에 어찌 물을 묻히노. 사회생활하고 돈 버는 애가 이런 일 함부로 하면 괜히 안 좋은 기운이 물든다. 하지만 그래도 동서가 나서서 저를 돕겠다며 조심스럽게 말해주곤 했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넌 그런 말 하지 마. 쟤는 신경 쓸 필요도 없다. 우리 집 식모처럼 산 애인데 어찌 귀한 손길을 저런 애랑 함께 하려고 해? 넌 자랑스러운 며느리고 이 집의 체면이야. 그 말은 마치 동서를 세우기 위해 저를 바닥으로 짓누르는 망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차라리 조용히 무시당하는 게 낫겠다 싶을 만큼 그 앞에서 저는 철저히 고의적으로 짓밟혔습니다. 그래도 동서는 아무래도 마음이 쓰였던지 불편한 듯 진심으로 어쩔 줄을 모르고 이내 제 손을 슬쩍 잡고 작은 목소리로
죄송해요 형님. 제가 도와야 하는데 라고 말했지만 그 말조차 슬프게 들렸습니다. 이 집에서 처음 저를 접한 사람이 끝끝내 나를 불쌍한 사람으로 바라본다는 사실이 더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나는 계속해서 비참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제 인생에서 드디어 잊혀지지 않는 큰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딸은 엄마 팔자 담는다고 하나요? 그날은 이상하리 많지 바람 한 점 없는 오후 가게 주방 안. 저는 집안일을 생각보다 빨리 마치게 되었고 제가 좀 쉬고 있자 시어머니는 제가 쉬는 꼴을 차마 못 보겠던지 얼른 가게 가서 일을 도우라고 저를 등 떠밀었습니다. 저는 겨우겨우 집안일에 지친 몸을 이끌고 이것저것 챙기고 가게로 나갔는데 뭔가 여자의 육감 같은 게 있잖아요. 기분이 쎄하고 등골이 서늘하고 그 느낌이 났습니다. 저는 불안한 예감에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뚝배기에서 끓어오르는 감자탕 냄새 사이로 남편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고 익숙한 알바생의 목소리가 그 웃음에 따라 붙었습니다. 나는 그저 접시에 김치를 덜다가 주방 뒷문이 살짝 열린 틈으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겹쳐지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주방 바닥에 쏟아진 국물처럼 서서히 천천히 하지만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너무 익숙한 손짓과 눈빛을 주고 있었고 나는 그 장면을 눈으로 확인하고서도 어떻게 몸을 움직여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가게에서 천연덕스럽게 남편과 바람을 피는 그 아르바이트생은 홀어머니 밑에서 동생 챙기며 어렵게 산다기에 제가 참 많이도 예뻐하고 챙겨줬습니다. 남편 모르게 어머니랑 같이 먹으라고 밑반찬이랑 감자탕도 몰래 챙겨주며 그 애가 하던 일까지 제가 다 마무리했건만 그런데 내 남편의 옆에 내가 손수 챙겨줬던 아이가 연인처럼 기대고 있었습니다. 도무지 믿고 싶지 않아 눈을 질끈 감았다 떴지만 현실은 아무렇지도 않게 제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저는 내연의 관계를 사진으로 증거로 남기고 문을 열었고 그것들은 제 앞에서 당황한 낯빛 한 번 하지 않은 채 남편은 도리어 제게 큰 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알바생이랑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얼마나 당신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이게 어디다 대고 부인 행세야? 너 지금 내가 딴 여자랑 있는다고 뭐라 하는 거야? 기가 막혀서 원, 주제를 알아야지. 혼인신고 돼 있다고 다 부인인 줄 아냐? 넌 그냥 우리 집 식모야. 공짜로 애 키워주고 공짜로 일해주는 편리한 사람이지. 뭐라고?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그 옆에서 알바생은 웃었습니다. 입을 가리며 도롱도 아닌 동정도 아닌 그저 아무 감정도 없는 눈빛으로 말입니다. 나는 사람 하나가 완전히 부서지는 소리가 어떤 건지 알게 되었습니다. 발이 땅을 밟고 있었지만 정신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떠 있는 기분. 숨이 막히고 온몸이 식어가고 심장이 얼어붙어가는 그 찰나에 나는 찢어진 자존심과 비참함으로 똘똘 뭉쳐 살아가던 그곳에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집이라 부르기도 민망했던 그 공간. 아이들이 나를 엄마로 부르지 않던 그 방. 시어머니의 발소리에 숨죽이던 그 부엌. 남편이 나를 창피하다 말하던 그 거실. 그 모든 걸 뒤로하고 손에 아무것도 쥐지 못한 채 그냥 걷고 또 걸었습니다. 하늘은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린 후 비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은 없었고 나는 그대로 다 맞았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으며 비닐처럼 축 늘어진 어깨로 계속 걸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익숙한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동서의 약국. 유리창 너머 환한 조명 아래에서 약을 정리하고 있는 동서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단정하고 반듯하고
무엇보다 누군가의 자랑스러운 딸 같은 모습, 저 창문 안에 있는 삶이 어쩌면 내 인생 어딘가에도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나는 왜 한 번도 그런 선택을 할 수 없었을까? 집안이 좋았더라면, 학벌이라도 있었더라면, 아니 그저 욕심 없이 나에게도 따뜻한 엄마가 있었더라면, 그 생각이 스르르 빗물에 섞여 눈물처럼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동서가 나왔습니다. 깜짝 놀란 얼굴로 저를 보며 형님, 왜 이래요? 왜 비를 맞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그 말에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나는 그녀가 건넨 따뜻한 종이컵 하나를 양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손에 쥐어본 그 어떤 것보다 그 작은 컵이 제 마음속에 사람다운 체온을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오열도 아니고 흐느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펑펑, 마치 내가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 모든 억울함과 서러움을 하늘이 대신 울어주는 듯 멈출 수 없게 흘러내렸습니다. 동서는 말없이 제 어깨를 감싸주었고 그 손이 머물던 자리가 따뜻해서 나는 그날 처음 조금이라도 살아있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손에 쥔 따뜻한 종이컵을 꾹 쥔 채 그 약국 의자에 앉아 눈물로 얼굴을 적신 채로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내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그러나 끊기지 않도록 꺼내놓았습니다. 나는 그냥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그냥 살려고 결혼했어요. 도망칠 데가 없어서 누구라도 날 받아주면 그게 사랑인 줄 알았거든요. 가족이라는 이름을 어디에라도 걸고 싶어서 아무 데서나 버티다가 이렇게 됐네요. 동서는 가만히 내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맞장구도 위로도 없이 그저 조용히 진심으로 내 말을 들으며 눈빛으로 공감해주는 사람, 그게 얼마나 따뜻한 일인지 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동서는 나지막히 깊이 한숨을 쉬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어릴 적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아직도 그날 입었던 옷이 기억나요. 어떻게 그런 기억은 그렇게 선명한지. 그럼 그때 결혼식 때 오셨던 분은 네, 제 새엄마예요. 동서에게 그런 아픔이 있는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구김살 하나 없이 아무 어려움도 없이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렇게만 자랐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동서의 아픔이 새삼 전해져 오면서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동서는 착잡한 듯 했다가 이내 미소를 짓고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서 새엄마가 들어왔는데요. 처음엔 반감도 있었고 말도 안 들었어요. 가출도 2번이나 했고 공부도 놓아버렸고요. 동서는 쓴웃음을 지으며 작은 약봉투를 손에 쥐었다 폈다 하다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근데요, 저는 결국은 새엄마 덕분에 살았어요. 마지막까지 저를 미워하지 않고 기다려줬거든요. 밥 먹자고 불러주고 아플 땐 약도 챙겨주고 한 번도 진짜 엄마라고 생각해 본 적 없는데 결혼할 때 그 사람 손 꼭 붙잡고 같이 식장에 들어갔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가족이란 주는 사람 마음에 따라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요.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가 들려주는 삶의 고백이 내 안의 외로움과 맞닿은 순간 어딘가 단단하게 굳어있던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동서는 제가 표정이 그나마 누그러지자 덧붙였습니다. 형님, 저 형님 처음 봤을 때부터 왠지 모르게 좋은 사람 같았어요. 사람이 부드럽고 따뜻한 게 느껴졌거든요. 설사 형님이 앞으로 제 가족이 아니게 되더라도 이것도 큰 인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 앞으로 진짜 자매처럼 잘 지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이 지금껏 들어본 어떤 말보다도 사람답게 살아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첫 문장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동서에게 큰 위로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울음 섞인 숨결 사이로 귀한 동서가 내게 손을 내밀어줬다는 걸로 황송하기까지 해서 겨우겨우 그래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약국안 서늘한 봄비가 아직도 그치지 않았던 밤,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와 가족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내가 먼저 품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무언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서는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걸 넘어서 이젠 집안일 하나하나에도 분명한 태도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 잔치 자리에서도, 명절 음식 준비로 아침부터 분주할 때도, 가게 일로 내가 지쳐 보일 때도 동서는 늘 한 발 앞서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형님이 이런 거 다 하시면 안 돼요. 형님이 정말 식모도 아니고 다 같이 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어머니, 이 부분은 저랑 같이 나눠서 하죠. 형님은 요즘 몸도 안 좋으시잖아요. 그렇게 말할 때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굳어졌지만 워낙 동서가 단호했기에 더는 예전처럼 막무가내로 밀어붙이지 못했습니다. 저는 뭔가 제 편이 생긴 것 같아서 든든했습니다. 저보다 어린 동서지만 제가 의지할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동서가 가고 나서 어떻게 동서를 구워 삶았냐고 막말을 했지만 더 이상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고, 저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이 집안에서 받은 굴욕들을 증거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제가 바람에 대해 말을 안 차 그럼 그렇지 하며 넘어갔지만 제게는 분명히 증거가 있었고 더한 큰 증거를 잡기 위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동서가 지인들과 간단히 여행을 간다며 나도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사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내가 어울릴 자리가 아닌 것만 같아서 조용히 빠지는 게 예인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동서는 단호했습니다. 형님이 꼭 가셔야 해요. 좋은 공기 마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가끔은 형님도 대접받는 자리 있어야죠.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렸을 때 시어머니가 곧장 끼어들며 나섰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이현이가 왜 거길 눈치 없이 따라가? 다들 배운 사람들만 있을 텐데 양심이 있으면 그런 데 따라다니는 거 민망한 줄 알아야지. 괜히 동서 체면 깎지 말고 그냥 집에 있어. 그 옆에서 남편도 어김없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누가 보면 너도 잘난 사람인 줄 알겠어. 가서 괜히 욕 듣지 말고 가만히 있어. 언제 주제 파악을 좀 할래? 그 말에 나는 고개를 숙이려 했지만 동서가 그 순간 테이블에 있던 물컵을 조용히 치우고 두 손을 단정히 모은 채 조용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주버님, 이번 자리는 형님을 위한 자리예요. 형님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오셨고 저보다 훨씬 더 대단한 분이에요. 저는 제 주변에서 학벌 가지고 차별하는 사람은 두지 않아요. 형님은 장점이 훨씬 많으신 분이니 그러니 이젠 그만 형님을 그런 시선으로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말을 마친 동서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고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그 말에 쉽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은 평소처럼 짜증을 내며 방으로 들어갔지만 시동생, 그러니까 동서가 꽉 잡고 있던 그 도련님이 조용히 식탁 한켠에서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가만히 지켜보자니 형수한테 너무하세요. 형수님 아니었으면 형이 가게 제대로나 굴릴 수 있었겠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형수님 혼자 제사며 바깥 장사 다 챙기고 전 형수님이 남기고 간 조카들도 다 보고 집안도 돌보시고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에요. 그럼 사람이라면 고마운 줄을 알아야지 당연시하면 안 되죠. 그렇게 희생하면 더 잘할 줄 알아야 하는 게 인간의 도리예요. 아니 병서가 네 처에 이어서 너까지 제 편을 들려는 거냐? 편을 들려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 집안이 더 우스워지는 줄 왜 모르세요? 그리고 형도 말 좀 가려서 해. 형수님 창피하다고? 내가 보기엔 형수님보다 창피한 건 형이야. 보니까 형 재벌을 개못 준다고 또 딴짓하는 것 같은데 조카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 그래서 한번 이혼했으면 됐지. 또 이혼하고 싶어?
그 말에 집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마저 들릴 만큼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도련님 말을 듣자니 남편의 말은 거짓이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 전처가 바람나서 이혼했다고 했는데 정작 바람을 핀 사람은 남편이었던 것이었죠. 전처는 저와 달리 참지 않고 아이들까지 두고 가면서까지 헤어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엄마도 그렇고 전처도 그렇고 다 자신을 위해서 똑똑한 선택만 하는 여자들인데 왜 나는 끝없이 미혹하게 선택을 해서 저들에게 인생을 깎여 먹고 이용이나 당할까 서글퍼졌지요.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편이 없을 거라 믿었던 그 집 안에서 동서와 도련님이 나란히 내 편에 서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새삼 하늘이 맑아 보였습니다. 햇살은 따뜻했지만 남편과 시어머니를 보는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가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오래 묵은 먼지를 털어내듯 말했습니다. 참나, 아주 미혹하게만 봤더니만 용한 재주가 있구나. 네 동생이랑 시동생을 네 편으로 만들다니. 내친김에 지긋지긋하니 이제 너도 좀 나가라. 순순히 이혼하고 우리 아들이랑 갈라섰으면 좋겠다. 이제 우리도 너 더는 못 받아줘. 남편도 곁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더는 너랑 사는 거 의미 없어. 법적으로도 정리하자. 이혼하는 거 간단해. 서류에 사인만 하면 돼. 짐은 이미 싸뒀어. 이혼 서류는 식탁 위에 아무렇지도 않게 올려져 있었고 종이 한 장에 내 지난 세월이 그렇게 쉽게 찢기듯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이혼 청구해야 할 사람이 누군데 나라는 사람의 삶이 단지 도장을 하나 찍는 걸로 끝날 수 있다니 그 사실이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몇 벌 되지 않은 옷과 며느리 행세하면서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허술한 화장품 몇 개, 그리고 내가 아꼈던 한 번 찍은 가족 사진이 담긴 낡은 액자 하나, 그리고 좀 더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서 해야 할 내가 받은 부당함에 관한 소송 자료에 대한 증거, 그걸 챙기고 집을 나서기 직전 나는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떠나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동서 덕에 많이 위로받았어요. 진심이었습니다. 그나마 힘든 상황에서 제가 제일 위로받은 것은 뒤늦게 나타난 동서의 존재였어요. 어머니는 허구한 날 저와 동서를 비교했지만 정작 동서는 나를 감싸 안아주고 지켜주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인사를 할 사람 또한 동서밖에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 동서는 잠시 조용하더니 곧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잠깐만요. 지금 어디세요? 저희 집으로 잠깐만 와주세요. 할 얘기가 있어요. 제게 할 말이요? 다 끝난 마당에 내게 할 말이 뭐가 있을까? 그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조심스러웠고 나는 이상하게도 그 말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도 동서의 말 한마디에 마지막 남은 힘을 끌어모으듯 천천히 그녀의 집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초호화 고층의 신축 아파트였어요. 부자 아파트로 유명한 조식도 나온다는 그 아파트. 동서 친정에서 해줬다고 처가 잘 만났다며 시어머니가 좋아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동선의 현관문을 조심스레 들어서는 순간 나는 괜히 손끝이 저려왔습니다. 가방도 없이 봉투 하나 없이 빈손으로 들어온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그 부끄러움이 몸을 타고 올라와 얼굴이 뜨겁게 달아오를 지경이었습니다. 형님 오셨어요? 그냥 편하게 있어요. 아무것도 안 가져오셔도 돼요. 동서는 제 마음을 안다는 듯 환하게 웃으며 나를 맞이해 주었지만 그 웃음이 따뜻할수록 내 속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남의 집에 의지하려고 들어서는 발걸음, 한때는 나도 며느리였다는 자존심이 오늘따라 유난히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거실 쪽으로 시선을 돌리자 웬 여성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차분한 눈빛, 단정한 자태, 머리 안으로 틀어짐 없이 가만히 앉아있는 모습에서 자연스럽게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멀리서 한번 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시동생 결혼식 날 동서 옆에서 조용히 웃고 계시던 그 모습, 지금도 여전히 다정하고 말없이 앉아있어도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동서는 그 사람을 보며 말했습니다. 형님, 인사드리세요. 제 어머니세요. 오늘 우연히 저희 집에 들르셨는데 형님 얘기를 하고 나니 어머니가 꼭 뵙고 싶다고 하셨어요. 나는 어색하게 허리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정이연이라고 합니다. 정이연? 그 순간 그 여인의 얼굴빛이 변했고 내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는 그 눈빛에 왠지 모를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입술을 가늘게 떨며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이연이구나. 정이연. 정광수의 딸 맞지? 저희 아버지를 어떻게 아세요? 내 아버지 이름이 사돈어른의 입에서 나온 순간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붉어져 있었고 눈가에 금세 눈물이 고이더니 떨리는 손으로 내 손을 붙잡고 한동안 펑펑 울면서 나를 안았습니다. 품속의 그분은 참으로 따뜻했고 저는 떨렸습니다. 아버지라니, 정광수의 딸이 내 딸이지 이연아. 내가 실은 네 친엄마다. 너무 어렸을 적이라 기억을 못하는구나. 엄마야, 내가 네 엄마야. 그 순간 공기마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모든 소리가 뚝 끊기고 시간이 멈춰버린 듯 나는 그녀의 손을 바라본 채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동서의 어머니께서 내 친엄마? 사돈어른의 말을 듣자마자 나는 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동서는 그런 나를 일으키며 부축해줬고 진정하라고 저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동서도 알고 있었던 것인지 머릿속이 텅 비고 심장은 울컥울컥 무언가를 쏟아내는 듯 뛰기만 했습니다. 눈앞에 선 여인의 입에서 내가 엄마야 라는 말이 흘러나왔을 때 나는 무너졌습니다. 살면서 셀 수 없이 상상했습니다. 내가 버려진 게 아니라면 어딘가에서 날 그리워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엄마가 있을 거라고. 하지만 그건 현실이 아니라 고된 삶을 버텨내기 위한 희망의 환상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타이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손을 꼭 잡고 있는 그 여인의 눈에서 눈물과 죄책감과 그리움과 사랑이 모두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연아, 미안하다. 미안해. 정말 너무 늦었지? 너를 그렇게 찾았는데 이렇게 만나다니. 이런 인연으로 다시 만나다니. 그 사람의 입에서 풀려나온 이야기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낯설고 동시에 나의 삶과 기이하게 맞물려 있었습니다. 어릴 적 내가 떠나보냈던 엄마는 아버지의 끝없는 바람과 거짓말에 지쳐 결국 집을 떠났고 나는 그때 너무 어려 엄마가 나를 일부러 두고 간 줄만 알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말했습니다. 너를 데리고 못 나간 나를 용서해라. 하지만 내 인생만을 찾겠다고 너를 그곳에 두고 간 게 아니야. 정말 죽을 만큼 괴로웠어. 미안하다. 너를 두고 가서 너무나도 미안해. 내 친어머니의 얘기를 듣자니 그렇게 나를 두고 떠나간 후 나를 다시 찾으러 오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다가 우연히 알게 된 남자와 재혼을 하게 되었고 그 남자는 제법 부자였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눈을 감았기에 그 남자의 어린 딸, 그러니까 지금의 동서를 친어머니는 친딸 이상으로 애지중지 키웠다고 했죠. 그래도 동서를 볼 때마다 제 생각을 안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항상 엄마는 이연이한테 늘 진심이었어. 너를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야. 너를 잊은 적은 단 하루도 없었어. 내가 낳은 아이, 엄마 품에 안겨있던 너를 두고 집 밖으로 온 그날 이후로 난 늘 죄인이었어.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구나. 그러면서 사돈어른은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민이 아버지가 아이를 낳자고 했을 때도 나는 안 된다고 했어. 물론 네 동서인 혜민이도 걸렸지만 제일 큰 이유는 너 없이 다른 아이를 품에 안을 용기가 없었어. 그래서 결국 아이도 포기했지. 난 그냥 너만 기다렸어. 언젠가 어디선가 너와 다시 마주칠 날을 기다리면서. 그날 결혼식장에서 내가 멀찌감치 앉아있는 걸 보았을 때 그분은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표정, 눈빛, 체형 모든 게 너무 낯익고 가슴이 이상하게 뛰어서
결국 동서를 통해 내 이름을 알아봤고 정이연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그분은 단번에 확신했답니다. 너는 내 딸이야.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미안하다 이연아. 정말 너무 미안하다. 그분은 내 손등 위로 얼굴을 묻고 한 아이를 기다려온 세월의 무게를 그 짧은 울음 속에 전부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품 안에서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어릴 적 그토록 원했던 엄마라는 말 한마디를 가슴으로 부르고 마음으로 안았습니다. 친엄마는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조용히 그러나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었습니다. 고모 손에 자라며 사람 구실도 못했던 어린 시절, 결혼 후에도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하녀처럼 취급받으며 가게와 집을 오가며 살아온 그 고된 삶을 나는 마치 고해성사하듯 꺼내놓았습니다. 어느 순간 엄마의 손끝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고 눈동자엔 억눌렀던 분노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말끝마다 미안하다던 그 입술이 이번엔 낮고 단단한 각오로 굳어졌습니다. 내 딸을 그렇게 살게 했다니 어디서 감히 사람 하나를 그렇게 짓밟아? 이건 그냥 참아 넘길 일이 아니야. 넌 이제 잊어. 그자들이 한 짓 내가 네 목까지 죄다 갚아줄 테니까. 그때부터 엄마는 조용히 그러나 무섭도록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감자탕 가게에서 벌어졌던 일들, 남편과 알바생의 관계, 내가 어떻게 가게를 운영해왔고 어떻게 그 집안에서 버텨왔는지를 하나하나 빠짐없이 정리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엄마는 자신이 신뢰하는 전문가를 가게 직원으로 위장 취업시켰습니다. 그는 직원인 척 가게 구석구석을 살폈고 지저분한 주방 위생, 유통기한 지난 재료들, 손 씻지 않고 조리하는 장면까지 모두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해냈습니다. 그 자료는 익명의 제보자 이름으로 시청과 위생관리부에서 접수되었고 며칠 뒤 위생단속이 갑작스럽게 들이닥쳤습니다. 냉장고 안에서 발견된 상한 육수통, 손님이 없는 시간대에 담배를 피우며 식재료를 만지는 직원들의 모습까지 모두 그대로 적발됐습니다. 순식간에 가게는 폐업 위기라는 딱지를 달게 되었고 언론에도 짧게 기사로 실렸습니다. 땡땡 감자탕, 비위생 식재료 사용 및 조리 환경 불량으로 적발.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그 다음 수를 조용히 꺼냈습니다. 이웃들에게도 슬쩍슬쩍, 그리고 가게 단골들에게 은근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진실 아닌 진실을 퍼뜨렸습니다. 거기 알바생이랑 사장이 그렇고 그런 사이래요. 원래 아내분이 가게 살림 다 맡아서 일하셨잖아요. 근데 그 착한 분을 내쫓아버리고 이제 알바생이 주방을 다 차지하고 있대요. 예전엔 깨끗했는데 지금은 아주 비위생적이래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말은 진실보다 빠르고 더 생생하고 무섭게 퍼졌습니다. 아, 거기? 난 이제 안 가. 젊은 여자 얻어서 개고생시키고 쫓아냈다며? 그 사장 이상하대. 사람 바뀌고 나서 음식 맛도 확 떨어졌어. 위생도 그렇고 이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무서워서 못 가. 불과 한 달 사이 가게는 손님이 뚝 끊기고 일하던 직원들마저 하나둘씩 빠져나갔습니다. 남편은 눈앞에서 무너져가는 가게를 지켜보며 어쩔 줄 몰라 했고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런 남편을 보며 날이 선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 모든 일이 어디서 시작된 것인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게가 휘청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그들이 내 삶을 어떻게 짓밟았는지 알게 된 순간부터 엄마는 더 이상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네가 입을 다물지 말아야 돼.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누가 너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세상에 보여줘야 해. 말 안 하면 그 사람들은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아. 그렇게 엄마는 내가 그동안 꾹꾹 눌러 삼켰던 일들, 감자탕 가게에서 한 푼도 받지 않고 강제 노동을 했던 것, 가족 내에서 폭언과 정서적 학대를 견뎌왔던 것, 부당하게 쫓겨났던 상황들까지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나하나 법적으로 정리해 소송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엄마는 동네 사람들 사이에 조용히
또렷하고도 강력한 진실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 시어머니 말이야. 그 며느리 착하다고 소문났었는데 실은 하루도 안 빠지고 구박하고 내 연녀한텐 눈 감고 있었대. 동서가 그렇게 잘해주려 해도 편가르기 장난 아니었다더라. 한두 마디로 시작된 말은 마치 바람을 타고 퍼진 불씨처럼 동네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언젠가 내게 무심하게 수저를 하나 덜어주던 사람들조차 지금은 수군거리며 그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흠칫 고개를 돌리곤 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온 위선의 껍질이 한 꺼풀 두 꺼풀씩 벗겨져 이제는 도망갈 곳도 없게 된 그날, 엄마와 나는 모든 준비를 마친 뒤 감자탕 가게 문을 조용히 밀고 들어섰습니다. 가게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예전엔 분주하게 국물이 끓고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던 공간이 이제는 숨조차 내쉬기 버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우리가 들어서는 걸 보자 놀란 눈으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앞으로 나서서 무너져가는 그들의 눈앞에 서서 낮고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 딸, 우리 이연이 건들지 마라. 이 아이 내가 지킬 거야. 그 목소리는 단지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딸을 빼앗긴 여자가 오랜 세월을 견디고 되찾은 사랑에 대한 선언이었고 평생을 짓눌렸던 나를 세상 앞에 다시 사람으로 세우는 소리였습니다. 나는 그 말 한마디에 수많은 억울함과 분노, 피해자로만 살았던 날들이 조금씩 벗겨져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는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본 뒤 날 한번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끝이라는 듯. 그리고 나는 마침내 아무 말 없이 그 가게 문을 활짝 열고 나섰습니다. 내가 그토록 오랜 시간 갇혀 있었던 작고 어두운 감자탕집을 그날 완전히 등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토록 애지중지 키우며 온갖 정성과 기대를 쏟아부었던 그 개천에서 용난 도련님마저 결국 자신의 가족들을 향해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젠 제발 좀 그만하세요. 형수님한테 그렇게까지 했다는 거 이제 와서 다 들으니 내가 어디 얼굴 들고 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엄마, 형, 부끄러운 줄 아세요? 형수님이 누군데 당신들이 그런 식으로 대할 사람이었어요? 나도 이제 더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신들 감싸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내 인생에서 망신당하는 일 만들지 말고 그냥 사라져 주세요, 제발. 병서가 안 돼. 우리를 버리면 안 돼. 우리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우리 집 기둥인데 병서가. 도련님의 말은 마치 단단하게 잠겨있던 관뚜껑을 처절하게 열어 젖히는 소리처럼 정적을 가르며 가게 안을 뒤덮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힌 채 입을 벌렸다 닫고를 반복하다 이내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고 남편은 얼굴이 잿빛으로 질린 채 그 자리에 굳어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정적을 깨뜨린 건 엄마의 말이었습니다. 곧장 두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며 또렷하고 흔들림 없이 선언하듯 말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돈 인연을, 이렇게 귀한 딸과 며느리를 당신들은 어쩌면 그리도 천하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맞사돈? 웃기지 마세요. 당신들이 손으로 짓밟은 사람 바로 내 딸이었습니다. 이런 인연을 원수로 바꾼 건 내 딸도 나도 아니에요. 당신들이 한 짓이에요. 그리고 그 원수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절대 용서하지 않겠어요. 그 말은 결코 소리 높이지 않았지만 공기 속에 잔뜩 스며든 분노와 슬픔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한때 제 위에 군림하며 저를 밟고 웃음거리로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무릎을 꿇고 비굴한 표정으로 제 앞에 있었습니다. 이연아, 아니 정이연 사장님, 제발 한 번만 우리가 잘못했다. 제발 살려줘. 시어머니는 무릎을 꿇은 채 손을 부들부들 떨었고 남편은 그 옆에서 시선을 들지 못한 채 한마디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바라보는 것조차 이젠 아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그 옆에 서 있던 도련님은 가슴에 힘을 주고 똑바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였고 자신의 형이었던 사람들을 더는 감싸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도 더는 보고만 있지 않겠습니다. 형수님, 그리고 제 아내, 제가 선택할 가족은 그 둘뿐입니다. 엄마, 형, 우리 이젠 여기까지예요. 그 말 한마디가 끝나자 마치 긴 막이 내려진 듯 그들과의 모든 인연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끝이 났습니다. 그 후 난 내 진짜 가족과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내 이름으로 가게 하나를 내어주었습니다. 간판에는 정연 감자탕, 그리고 작게 따뜻한 국물처럼 사람답게 라는 문구를 새겼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사장이 되어 위생 하나 손맛 하나 허투루 넘기지 않고 매일 정성으로 가게를 열고 매일 웃으며 손님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그릇을 닦으며 울던 손은 이제 장갑을 끼고 따뜻한 국물을 담고 있었고, 사람들의 맛있다 또 올게요 라는 말은 그 무엇보다 값진 응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내 옆에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늘 조용히 가게에 들려 작은 꽃을 테이블에 올려주었고, 이제 동생이 된 동서는 이제 나에게 진짜 피부치처럼 기쁠 때나 힘들 때나 먼저 안부를 묻고 웃어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가게 문을 닫고 혼자 가게 의자에 앉아 불이 꺼진 주방을 바라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게 삶이구나. 내가 처음으로 내 인생을 사랑할 수 있게 된 순간이구나. 언제나 누군가의 뒤에 숨고 눈치를 보며 외롭고 투명했던 그 시절을 지나 지금 나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누구도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